자, 지금 그 청년 세대가 굉장히 강하게 여당 쪽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더불어 거수기당이 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에서 20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송영길 대표 앞에서 청년들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요즘은 친구끼리 민주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 비하하는 얘기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냐라고 서로 놀리는데 요즘은 민주당 지지하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자, 이 굉장히 내로남불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돈 나눠준다라는 그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는 않는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란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과 박영준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 의지가 거의 심판으로 나타난 거죠. 특히 2030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이라는 부분은 또 지금 4월 7일 날 있었던 비판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과연 이 2030의 민주당 비판이 여권에 대한 완전히 버리는 형태의 최종 말뚝박기 심판이 되고 이 표들이 보수 진영으로 가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수 있는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라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 누가 20, 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찍어주고 싶어도 표를 2030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40대, 50대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민주당이 밉다고 그쪽에 맹목적으로 찍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경원과 이준석이 싸우고 있는 당대표 하겠다고 저 국민의힘의 수준으로는 저걸 가지고는 절대로 적극적인 표 흡수가 불가능하다. 대선에서 마지못해서 찍어줘서 당선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시기로든지 적극적인 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춘 후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명박이나 박근혜까지는 가능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수당의 후보가 적극적으로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25%가 대선에서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과 박영준 표를 생각하다는 큰 코 다쳐. 왜? 대선에는 중도의 후보가 100%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는 표, 마지못한 심판의 표 상당수가 떨어져 나와서 대선 때는 중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한규섭이 표로하는 표심이 대선의 킹메이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추이를 갖다가 지금 했는데 윤석열이 ARS 할 때하고 면접 조사를 할 때하고 큰 차이가 있다. ARS 때는 35가 나오는데 면접에서는 22%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ARS를 했을 때와 면접을 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은 25, 27, 8 이렇게 나오는데 불과 한 2, 3%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고 윤석열은 무려 한 10, 한 3% 정도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 5월 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이 32.5인데 다음날 갤럽 조사에서 22, 그러니까 10.5%가 줄어들었고 또 8일날 피플 네트워크스 조사에서는 34.3으로 또 위로 쑥 올라갔어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가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등락한다는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ARS냐 면접이냐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전화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직접 대화로서 여론을 묻는 거하고 그냥 기계가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윤석열 1번 이런 식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커서 ARS일 때는 윤석열이 높고 면접일 때는 윤석열이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윤석열이 약 한 35%의 지지를 ARS에서는 받고 있는데 면접 조사에서는 21.5%로 약 13% 차이가 나더라. 높게 나오는 윤석열이 30% 초중반이 나오는 조사는 ARS, 20% 초중반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면접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같은 날 실시했으나 상이한 결과를 보인 두 조사도 하나는 같은 회사가 ARS로 하니까 32.1, 다른 하나는 면접으로 하니까 23.4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왜 ARS 때는 높고 면접에서는 낮게 나오는가가 자신의 보수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이 보수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보수 유권자가 여론조사 참여에 소극적이고 면접원과의 직접 통화가 필요한 면접 조사에서 지지율이 ARS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꺼리는 거죠.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꺼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뿐만 아니라 친문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도 지금 ARS 조사를 하니까 11.4, 면접 조사를 하니까 6.5로 2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문재인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임기 초에는 ARS보다 면접 조사에서 10% 가까이 높아서 샤이 보수 현상이 뚜렷했는데 현재 이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이 보수 때문에 윤의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이 직접 면접을 할 때는 소극적으로 문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빠져버리고 ARS 할 때만 답하니까 샤이 보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지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ARS로 26.2, 면접에서 25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면접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재명한테는 그게 또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 중에 반 이재명 감정이 없는 유권자들은 이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탈한 유권자들이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못해서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ARS는 면접보다 정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ARS에서는 윤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 조사를 오면 특정한 이 야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 또는 여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ARS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면접 조사에서는 자기 정치 성향이 드러날까봐 꺼려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아주 강력한 유권자층에서 윤 총장 지지가 높고 중도에 가까운 유권자층에서는 윤 총장 지지가 낮은 것으로 해석돼서 상당수가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의 비율이 면접 조사가 ARS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RS에서는 지지가 누군지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10.3인데 면접에서는 33.5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계층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여론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 중에 상당수가 야권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대선은 이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적 대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대에서 가장 국민을 위한 대안이 뭐냐, 또 그 부동산 폭등이 갖고 온 사회적 현상이 뭡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 대선의 정책은 뭘로 가야 되겠냐? 상식이 있는 자라면 국가가 원가 7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서 판매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의 일자리 대부분이 허접한 형태의 알바직이나 아니면 일용직, 이런 데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뭐겠습니까? 안정적인 형태의 일자리를 요양이나 또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한 부분에서 대거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요, 엘비스 프레슬리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자, 엘비스 프레슬리가 원래 루이지애나주에 살다가 테네시주 멤피스로 지금 이사를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사 와서 이 대공황 때 국민주택 형태로 루즈벨트가 굉장히 많은 서민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이 집은 훨씬 좋고 또 여유가 있고 비용도 낮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빈민층에서 중산층 삶처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그 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깡촌에 살면서 그냥 소모될 뻔했다. 자, 이게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선에서 지금 표류하는 수많은 표들이 선동하는, 아주 나쁘게 선동하는 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가지고 이 국민을 설득하는 그 정책적인 이 키 솔루션, 그야말로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널뛰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